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건 바로 제 가족이에요. 그만큼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순위는 가족이랍니다. 제가 일찍 가족이란 틀이 깨어져서 그런지 저한테는 지금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 여러 사연을 듣다 보면 가족도 가족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까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가장 좋았던 점은 엄마 같은 품으로 저를 품어주신 어머님이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워낙 일찍 친엄마를 떠나보냈던 전 늘 엄마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항상 인자한 웃음으로 며느리를 반겨주시는 어머니께 효도하며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일 정도였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은 저한테 이 정도 소원도 누릴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남들한텐 그저 평범한 일인데 저한테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참 어려웠어요. 게다가 어렵게 생긴 가정을 무참하게 깨버린 사람이 제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게 아직도 화가 나네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제 사연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 아버지와 평범한 주부였던 엄마를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라 늘 엄격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는 밥상이 다 차려지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희야, 아빠한테 진지 드시라고 말씀드려. 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땐 아버지가 가장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밥상이 차려지면 아버지를 모셔오는 건 제 당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둘러앉으면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정한 아빠였어요. 밥을 드실 때도 고기 반찬은 저한테 당겨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희가 좋아하는 거네. 엄마가 우리 성희 주려고 불고기 맛있게 해주셨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어? 네, 엄마한테 잘 먹겠습니다 했어요. 아빠는요? 아빠? 이건 성희 먹으라고 엄마가 해주신 거잖아. 근데 아빠도 같이 드시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잘 먹는다고 같이 말해야죠. 아, 그런가? 우리 성희가 똑똑하네. 아버지께 장난스럽게 말하자 아버지는 엄마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상 차린다고 고생했어. 나도 잘 먹을게요. 우리 성희 덕분에 엄마가 별소리를 다 들어보네. 내가 자주 했잖아. 당신이 언제 그런 소리를 자주 했어? 난 도무지 기억이 안 나네. 에이, 왜 그래? 늘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그래요. 내가 당신 마음을 몰랐네. 앞으로는 되도록 알아듣게 말로 해줘. 남자가 그런 말 자주 하면 못 써. 아버지의 말에 저와 오빠까지 큰 소리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격하면서도 다정한 아버지 덕분에 집안은 늘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군인 성격이라 그런지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말보단 행동이 먼저였던 아버지라서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면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셨죠. 자상한 아버지 덕분에 집안은 늘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했던 가족이 제가 16살이 되던 해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사고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찾아왔어요.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시장을 보고 집으로 걸어오던 엄마는 인도를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빈소에서 아버지는 가장 슬픈 목소리로 울면서 소리치셨어요. 나만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해. 나랑 애들이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여보, 이거 꿈이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잖아.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나와봐. 애들이 당신 기다리잖아.
나도 여기서 당신 기다리는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버지는 엄마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만큼 울고 계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전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아빠한테 다가가더니 아빠의 어깨를 감싸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랑 성희가 있잖아요. 제가 잘할게요. 성우가 이제 어떡하니? 아빠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아빠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저도 너무 슬퍼요. 성이랑 저도 엄마 빈자리가 무섭다고요.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줄게. 성우가 성이야. 아빠가 정신 차릴게. 아빠, 저도 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엄마가 집에 계실 것만 같아요. 성우가 아빠가 있잖아. 너희들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저보다 3살 많았던 오빠가 든든하게 아빠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아버진 그런 오빠 덕분에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어요. 항상 늠름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땅을 치면서 우는 건 정말 난생 처음 봤었거든요. 큰 충격 속에 엄마를 떠나보낸 저희 세 식구는 한동안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괜히 TV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들려도 집안이 어색해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와 오빠를 앉혀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너희들도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곁에 있던 엄마를 어떻게 잊겠니? 아빤 너희들이 엄마를 건강하게 추억하길 바래. 엄마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엄마랑 있었던 추억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며 살자. 그때 아빠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울면서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성이야. 이렇게 아빠한테 말해. 참지 말고 아빠한테 말해라. 그렇게 엄마가 떠난 빈자리를 아버지가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루아침에 떠난 엄마를 어떻게 추모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 물꼬를 터줘서 그 후로는 자유롭게 엄마를 추억하며 지냈습니다. 엄마 기일이 다가오면 아버지가 먼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엄마가 비빔국수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번엔 비빔국수도 만들어 볼까? 아버지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레시피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 그럼 성희가 한번 해봐. 오랜만에 아빠도 맛있는 국수 한번 먹어보겠네. 늘 슬프기만 했던 기일도 엄마를 긍정적으로 추억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남겨진 세 식구가 또 한 번 뭉치는 기회가 됐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저 살았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아버지가 다시 씩씩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그저 다행스럽게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전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서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저한테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직업 군인이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모습도 길게 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50대 초반의 나이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만큼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버진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맞이하기 싫던 마지막 순간을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아버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희야, 아빠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아. 오빠랑 씩씩하게, 알겠지? 아빠,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렇게 아버지까지 떠나면서 세상에 가족이라곤 오빠와 저만 남게 된 겁니다. 오빠는 아빠의 장례를 마치고 저한테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엄마 만나서 편히 쉬실 거야.
그동안 아버지 힘든 치료 받으면서 힘드셨잖아. 편히 쉬실 수 있게 우리가 잘 보내드리자. 오빤 괜찮아? 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 게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늘에서 부모님이 우릴 지켜본다고 생각하자. 우린 가족이잖아. 항상 우리 곁에 부모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야지. 오빠의 말에 저는 슬픔이 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꾸 내 식구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회사를 다니던 고향 친구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따뜻한 배려심에 푹 빠졌죠. 그래서 두세 번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됐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가던 날 저는 잔뜩 긴장한 채 갔었죠. 그런데 긴장한 제가 시댁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반겨준 사람이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인국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직업 군인이라면서요. 온다고 고생했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 와서 앉아요. 내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요. 냄새부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럴까? 보자마자 너무 딸 같아서 편하게 하고 싶었는데 군인이라니까 바로 말로 오면 싫어할 줄 알았지. 아니에요. 제가 왜 싫어하겠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내가 딸이 2명이었는데 오늘부로 딸이 3명이나 됐네. 딸 부잣집이야. 저를 보면서 딸 부잣집이 됐다면서 말씀해 주시는 어머님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 앞에 고등어 조림을 덜어주시는데 어머님께서 가시를 발라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등어에 가시가 있잖아. 우리 집에 인사 온다고 긴장해서 가시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내가 발라줄게. 자, 어서 밥 떠봐. 내가 한 점씩 놔줄게. 네? 여기 놔주신다고요? 왜? 싫어? 내가 먹던 젓가락이라 그런가? 기다려봐. 내가 깨끗한 젓가락으로 가져올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엄마가 생각나서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선 반찬에서 가시를 잘 못 발랐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저한테 살을 놔주셨거든요. 저는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배려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시부모님께 제 가정사를 미리 말해서 그런지 어머님께서는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씩씩한 줄 알았는데 마음은 아직도 소녀네, 소녀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인을 하는 거야? 이런 생선에 울면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정말 안 울고 싶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떠올라서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난 내 자식들 키울 때 어디 가서 잘못한 것도 없이 사과하지 말라고 가르쳤어. 우리 집 며느리 되려면 이것부터 배워. 난 어디 가서 내 식구들이 별것도 아닌 일에 고개 조아리는 거 못 봐.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더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한바탕 쏟아낸 절 보면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그렇게 흘렸으니까 배고플 텐데 어서 밥부터 먹어. 자, 내가 한 잔 따라줄 테니까 슬픈 건 술 한 잔에 털어. 시부가 저한테 술을 따라주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손살을 치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또 술이야? 이게 뭐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줄 알아? 이게 다 우리 예비 며느리 속상한 거 털어내라고 내가 위로해 주는 거잖아. 아이고, 핑계가 좋다. 딱 그거 한 병만 마셔.
더 마시면 오늘 집에서 잠 못 잘 줄 알아. 시부가 술병을 들고 있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부가 술을 좋아해서 사고를 많이 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시부가 술을 마시는 걸 안 좋아했던 거죠. 그때 어머님이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시부는 같이 도우면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같이 있던 막내 신우가 시부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아빠, 또 그 술 마시고 내일 세탁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또 술 핑계로 안 나갔다고 그래? 내가 뭐 하루 이틀 보는 줄 알아? 내일 세탁소에 아빠 오나 안 오나 내가 지켜볼 거야. 이 집에 내 편이 없다니까. 얘 며느라, 너는 결혼하면 무조건 내 편 들어라. 알겠지? 아빠 왜 그래? 세연이 불편하게. 그냥 딱 그 한 병만 마시고 정리해. 막내 신우가 잘 정리해준 덕분에 저는 난감한 질문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제 앞에 따뜻한 어묵탕을 놔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술 못하니까 딱 2잔만 마셔. 그리고 뜨끈한 국으로 속 달래고. 어머님, 이걸 또 언제 끓이셨어요? 내가 주태백이랑 살다 보니까 이 정도 눈 감고도 끓여. 내가 세탁소를 할 게 아니라 포장마차를 했으면 벌써 떼돈을 벌었을 텐데. 저는 어머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긴장이 풀리면서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장 가득했던 첫인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은 남편과 셋이 약속을 잡으셨어요. 왜 저를 따로 부르셨나 싶었는데 그때 어머님은 저한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희야, 네 사정 다 알아. 근데 아무 부담 갖지 마라. 나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고 결혼 준비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혼수고 예물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살림 꾸리면서 잘 살아. 어머님, 정말요? 난 네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 알겠지? 네, 어머님. 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인데 뭐가 감사해. 넌 그 마음만 가지고 와. 그거면 충분해. 제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절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머님을 보면서 잊고 살았던 엄마 품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처음 맞는 큰오빠의 생일에 어머니께서 뭘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남편과 큰오빠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집에 들렀다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께서 각종 반찬과 소고기까지 챙겨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돈 총각 생일이라면서 미리 말했으면 더 준비했을 텐데 늦게 알아서 이것밖에 준비 못했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걸 언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인국이랑 통화하다가 사돈 총각이 이번 주 생일이라 너랑 같이 집에 간다는 거 알게 됐는데 급하게 준비한다고 많이는 못했어. 이걸 뭐하러 준비하셨어요? 그냥 가도 괜찮아요. 네 오빠가 너 시집 보내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둘이 의지하면서 살다가 너 보내놓고 마음이 공허했을 거야. 그럴 땐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그리고 이런 걸 들고 가야 내 동생이 시댁에서 이쁨 받고 사는구나 하고 안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여 들고 가. 소고기 같이 구워 먹고 반찬도 놓고 푸짐하게 먹어. 생일상은 부족하지 않게 배 터지게 먹어야 돼. 어머님, 뭘 이렇게까지 챙겨주세요. 어머님의 깜짝 선물에 저는 눈물 콧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큰오빠 생일에 저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인사를 왔었어요. 시댁에 모여서 저는 어머님을 도와드리며 옆에 있었죠.
그때 어머님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동서 온다니까 떨리지? 너무 떨려요. 어머님은 안 떨리세요? 너 올 땐 첫며느리니까 떨렸지. 그래도 한 번 해봤다고 난 이제 안 떨리네. 예비 동서가 너무 잘해서 저 밀려나면 어떡하죠? 자식도 첫째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데 며느리도 똑같아. 네가 맏며느리라 나한텐 네가 첫 번째지. 뭐 별 수 있겠니? 처음을 같이 한 사이는 그만큼 특별한 거야. 어머님, 저는 정말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요. 전 중학교 때 엄마가 갑자기 떠나서 늘 그리웠거든요. 기쁜 일이 있어도 부모님과 나눌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도 안 외로워요. 계속 마음에 행복한 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야. 네가 그래도 마음 붙이고 산다니까 다행이다. 좋은 거 슬픈 거 서로 나누고 살면 그게 가족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니까 마음 놔.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괜히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인사 온 동서도 성격이 쾌활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시부가 동서를 보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곰도 아주 때려잡겠네. 덩치가 왜 이렇게 좋아? 네? 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했었어요. 부상 때문에 더 못했는데 원래 골격이 좀 큰 편이라 어디 가서도 덩치 좋다는 말 자주 들어요. 여자가 덩치가 좋으니까 장군감 같네. 시부는 자꾸 놀란 목소리로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점점 동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도 시부는 무례한 말들을 늘어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시부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난 비리비리한 애들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좋아. 우리 집 며느리들 좀 봐. 큰 며느린 군인이라 건강하고 둘째 며느린 운동했던 사람이라 건강하잖아. 사람은 모름지기 튼튼해야 한다니까. 누가 뭐라고 했어?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해. 당신이야말로 술 좀 줄이고 운동이나 좀 해. 술도 건강해야 마시지. 어머님께서 시부를 막은 덕분에 동서는 편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동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하다가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둔 상태였어요. 회사를 다니던 동서는 시동생을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 후 대기업에 다니던 셋째 신우, 공무원인 막내 신우까지 결혼하면서 그야말로 대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차 흘러서 조카들도 늘어나고 명절에 한 번 모이면 집안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손주들을 보면서 즐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집안이 북적북적하니까 너무 좋네. 내가 우리 사남매 키울 때 집안이 딱 이랬던 것 같아. 저는 기분 좋게 웃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대체 사남매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여기 애들 다 모이니까 너무 예쁜데 또 너무 힘들어요. 일단 나와봐. 내 자식 먹이고 입히는 일이 힘들고 말 게 뭐가 있어. 그래도 고만할 때 키우는 게 제일 재미날 때야. 저는 어머니께 배울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평생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뭐든지 다 물어봐. 어머님은 그렇게 저한테 든든한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곁에서 정말 엄마처럼 저를 잡아주신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전 늘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효도하듯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님께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시부였어요. 시부가 술만 마시면 고스톱을 치러 갔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우연히 시댁에 갔다가 시부와 어머님이 싸우는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시부한테 소리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번만 더 고스톱 치러 가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왜 취미생활 하는 걸로 난리야? 그냥 동네 사람들이랑 논 거라니까. 한돈 걸고 한 걸 모를 줄 알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속을 대체 어디까지 뒤집어 놔야 정신 차릴래? 결국 남편이 시부모의 싸움을 말리면서 나섰습니다. 정말 누가 말리지 않으면 끝이 안 날 것 같았어요. 결국 시부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님은 가슴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저 인간이 대체 왜 저래? 자식들이 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밖으로 놔돌긴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은 가슴을 치면서 서럽게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서럽게 우셔서 남모를 사연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잘 넘겼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고 해서 남편의 권유로 검진을 받으러 가셨던 거였죠. 그래서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에 남편도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폐암 말기였던 어머님은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수술 후에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입원까지 하신 어머님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어머님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아, 제발 나 좀 어떻게 해줘. 제발. 어머님, 잠시만요. 제발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급하게 의사를 불렀고 그때 어머님은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실 만큼 고통이 엄청났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까지 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누이들이 어머님 병실에 왔다가 오열하기도 했어요. 특히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막내 시누는 어머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나중에 손자 학교 가는 것도 본다고 했잖아. 내가 미리 몰라서 미안해.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해. 어머님은 말없이 막내 신우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셋째 신우가 그때 어머님을 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근데 아빠 어딨어? 왜 올 때마다 안 보여? 네 아빠는 찾아서 뭐해? 설마 엄마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또 술 마시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난 너희만 있으면 돼.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아빠가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 시누이들은 어머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어머님 병실에 갈 때마다 시부가 안 계셔서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전 어머님께 다가가서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라. 쪽팔려서 내가 말도 못하겠다.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가만히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어머님 문병을 갔다가 병실 앞을 서성이는 시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한테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왜 못 들어가세요? 뭐 실수하셨어요? 내가 뭘 실수를 해. 실수한 거 없어. 저놈의 옆에 내가 갱년기도 지났을 텐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 아버님, 어머니 환자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병문안도 제대로 안 오는 남편한테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자식들이 몇인데 나까지 와. 그래도 아버님은 다르죠. 얼른 같이 들어가세요. 아플 때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됐어. 난 세탁소 봐야 될 거 아니냐. 나라도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닌가요? 얼굴은 보셨어요? 됐어. 화만 내는 옆에 내 뭐가 예쁘다고 봐. 저렇게 성질이 더러우니까 머리도 빠지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그냥 세탁소로 가세요. 에휴, 저 옆에 내가 자식들이랑 오해만 쌓이게 만드네. 난 간다. 저는 정말 시부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어요. 원수지간도 아니고 부인이 아픈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머니께서 1년 정도 투병하시는 동안 시부는 거의 없는 사람 같았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시부한테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힘든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때 정말 효심 깊던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울었습니다. 특히 셋째 시누는 시모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런 시누를 위로해 주려고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만 울고 뭐 좀 먹어요. 이러다가 정말 아가씨도 쓰러져요. 저도 같이 눈 감고 싶어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가씨, 내 얘기 좀 잠깐 해줄까요? 전 중학생 때 엄마가 하루아침에 떠났어요. 그래서 정말 한참을 울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남겨주신 게 많더라고요. 집안 곳곳에 엄마의 손때 묻은 물건이랑 같이 했던 추억들로 살았어요. 사람은 누군가 계속 기억해주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머님 그리면서 살아요. 무서워요. 이제 정말 나 어떻게 살아요? 저는 신우를 품에 안고 가만히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뿐이었어요. 떠난 어머님이 그리워서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될 정도로 울었고 온 가족이 참담한 심정에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까지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러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 장례가 끝나니까 시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시부가 슬퍼서 다른 곳에 가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댁에서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면서 충격적인 걸 보게 됐습니다. 한 상자에 어머님 일기장과 의문의 사진, USB 녹음기까지 상상도 못할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한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그러자 같이 달려온 시동생과 시누이들까지 모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상자에 있던 사진에는 시부가 웬 낯선 여자와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은 손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이게 뭐야? 아빠가 왜 이 여자랑 팔짱을 끼고 있는 거야? 남편이 사진을 보는 동안 어머님의 일기장을 펼친 막내 시누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것 봐. 엄마가 그동안 우리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었어. 뭐야? 뭐길래 그래? 아빠 그동안 두 집 살림하고 있었네. 그래서 엄마 병문안도 안 왔던 거야. 뭐라고? 그게 진짜야? 이리 줘봐.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일기장을 같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일기에는 무려 2년 동안 어머님이 세세히 적어둔 시부의 이중 생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상간녀가 일하는 장소, 상간녀 가족관계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이미 폐암 진단을 받기 전부터 시모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시고 혼자 아픔을 삼키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 일기에는 어머님께서 나름대로 심부름센터에 의뢰해서 수집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남편이 또 외박한다. 이제 나의 대놓고 술을 핑계로 안 들어온다. 분명히 상간녀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답답하다. 애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할 텐데 제발 자식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 2018년 6월 22일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내 손으로 의뢰하면서도 아니길 바랬다. 사실 나 혼자 의심한 것이길 간절히 빌었다. 그런데 결국 건네받은 녹음기와 사진 USB에 남편이 바람피는 증거만 잔뜩 있었다.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더럽혀졌다. 2019년 2월 1일 내가 폐암이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애들이 병원에 왔다 갔는데 애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이제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미치도록 잠이 오질 않는다. 제발 살고 싶다. 너무 살고 싶다. 제발 신이 있으면 날 살려주면 좋겠다. 정말로 더 착하게 살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2019년 3월 11일. 이대로 내가 없으면 남편만 잘 살고 있겠지. 너무 억울하다. 정말 꼭 복수하고 싶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다. 내 몸이 더 버틸 수가 없다. 한 달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하지만 남편한테 마지막 대화 좀 하자고 내가 간곡히 부탁했더니 남편은 상간녀랑 술을 마시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사람으로 치고 싶지도 않다. 정말 죽어서도 복수하고 싶다. 남편 놈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길 바란다. 어머님의 일기를 보고 다 같이 손을 벌벌 떨었어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남편은 상자를 들고 시부가 있는 세탁소로 다 같이 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한테 상자를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길래 그래? 이거요? 어머님이 남긴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선물? 뭐길래 그래? 시부는 상자에 담긴 사진과 녹음기, 그리고 어머님의 일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부를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네? 미안하다. 근데 이 아빠도 내 인생에 있지 않니? 나도 솔직히 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근데 네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나도 차마 양심이 있어서 못했던 거야. 나도 내가 할 만큼 했다고.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바람 펴놓고 할 만큼 했다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애비한테 지금 큰 소리야? 내가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해놨더니 뭐 하는 짓이야? 내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왜 아빠 덕인데요? 엄마가 아빠 백수일 때 이 세탁소도 차린 거예요. 먹고 살려고 엄마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차린 게 이 세탁소라고요. 그래, 네 엄마도 이거 나 없었으면 이만큼 못했어. 알기나 해? 나도 네 엄마 투병하는 1년 동안 많이 참았어. 이 여자랑 재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시부의 일방적인 재혼 통보에 셋째 신우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재혼이요? 엄마 장례 이제 끝났어요. 근데 벌써 재혼을 하시겠다고요? 만약 재혼하면 우리하고는 끝인 줄 아세요. 아셨어요? 영원히 못 볼 줄 알아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 나도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니들은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그럼 저희도 알아서 살 테니까 어디 재혼해 보세요. 세탁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고 그때 세탁소를 나와서 막내 신우가 상간녀를 찾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결국 어머님 일기장에 있던 주소를 보고 상간녀가 있는 가게로 찾아갔어요. 그 상간녀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입는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동서, 남편 시동생, 신우들까지 전부 상간녀를 찾아갔어요. 당당하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상간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그쪽이 김종아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리 어머님이 성함이 김양숙인데 그쪽이 우리 아버님이랑 바람핀 건 알고 떠나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가요, 나가. 어디 장사하는 집에 와서 재수없게 초를 쳐요? 먼저 재수없게 초를 친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이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알려줘? 내가 말해줘야 알겠어? 그때부터 저는 이판사판이었어요. 일부러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펴가지고 1년 투병하면서
남편 바람 피는 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게 만들었잖아. 아픈 사람이 그 꼴 보면서 살고 싶었겠어? 당신도 남편하고 사별하고 애가 지금 2명이나 있다면서 당신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어? 조용히 좀 해요.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누구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요? 창피한 걸 아는 사람이 그래? 잘 됐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우리 아버님이랑 바람펴서 저희 어머님을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가 옷을 팔고 있었어요. 이런 미친 여자 봤나? 조용히 하라고. 그 순간 상간녀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야, 안 나가? 네 시아버지가 나 좋다고 따라다닌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 질러? 당장 안 나가?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머리채가 잡힌 순간 바로 둘째 동서가 상간녀를 엎어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감히 우리 형님 머리채를 잡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날 거는 각오했었어야지. 당신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나도 폭력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 알겠어? 아이고, 허리야.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엄살 피우지 마. 우리 어머님은 수백 배, 수천 배 고통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볼래? 어? 살려주세요. 말로 해요, 말로. 폭력은 쓰지 마요. 제발 말로 합시다, 말로. 살려달라고 동서한테 비는 상간녀를 보고 막내 신우는 눈이 돌아버렸어요. 우리 엄마 살려내. 우리 엄마 당장 살려내라고. 당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왜 우리 엄마가 피해를 봐야 되는데? 결국 신우들이 울면서 달려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주인 바람났나 봐. 세상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딱해라 딱해. 어떻게 아픈 사람 옆에 두고 바람을 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나쁜 여자네. 이 가게 절대 가지 말자.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으로 상간녀를 보고 소리쳤어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랑 재혼한다고 해도 우린 당신을 절대 인정 안 해. 그리고 우리 눈에 띄지도 마. 눈에 보이면 그땐 다리 몽덩이 부러질 줄 알아. 제가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제야 상간녀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간녀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딱 봐도 미안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쪽팔려서 흘린 눈물 같았어요. 동네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얼굴 보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다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또 있었네요. 바로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야 이것들아! 감히 네 새어머니 될 사람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려? 빨리 가서 사과해. 당장 사과 안 하면 너네들 나중에 재산 한 푼도 없어. 나이 60 넘으니까 벌써 노망 나셨어요? 재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가족 잃은 심정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빤 반드시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진짜 꾹 참아가면서 내가 호칭을 불러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 같아선 욕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게 내 마지막 호의인 줄 아세요. 그리고 뭐 새엄마요? 우린 그딴 여자 새엄마 받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랑 연 끊고 그 여자랑 알아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다신 자식들 찾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시부한테 화를 내고 딱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시부는 3개월 뒤에 재혼을 한 겁니다. 정말 자식들 아무도 결혼식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상간녀 자식들과 지인들 몇몇 모아서 결혼식을 올렸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재혼하면서 세탁소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보니까 둘이서 몰래 3년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인연으로 알고 가셨지만 그 전부터 둘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자식들 며느리 사이까지 다 알았는데 시부를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시부를 안 보고 산 지 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한테 전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황당한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얘들아, 그 여자랑 이혼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여자랑 자식들한테 뒤통수 맞았어. 전 재산 다 날려먹고 이제 갈 곳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는데 이 아빠 좀 용서해다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이혼하고 자기 전 재산을 상간녀 자식들 퍼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시부 몰래 또 외도를 하는 바람에 그대로 버려진 거죠. 완전히 시부는 간 쓸게 다 빼주고 거의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한 겁니다. 저 문자를 받고 기가 막혀서 알아보니까 지금 35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아무도 답장을 안 하니까 또 한 번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번 설 명절에 장남 집에 가고 싶구나. 애들 좀 볼 수 있을까? 남편은 그 문자를 보자마자 정말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완전 사람이 아니네. 그것들한테 돈 다 퍼주고 쫓겨나니까 이제 우리한테 받아달라 이거야? 당신 절대 답장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관심보다 무시하는 거야. 아무도 답장하지 마. 내가 동생들한테도 답장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리고 정말 아무도 시부한테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예 안 받았는데 아들이 자꾸 전화가 오니까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그 전화를 뺏었습니다. 그때 시부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애미야, 나 진짜 모른 척 할 거야. 나 네 시애비야. 너라도 남편하고 시동생들한테 말 좀 잘해가지고 나 좀 돈 좀 받아달라고 해라. 난 너무 외롭다. 어머님도 1년 넘게 투병하시다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까짓 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전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5년 전에 내 시아버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끊지 마라. 제발. 저는 결국 애원하는 시부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집까지 시부가 찾아왔지만 남편이 완전히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렇게 시부는 어쩔 수 없이 축 처진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혼자서 고시원에 살면서 입에 풀칠하려고 일용직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가족을 버린 쓰라린 대가였습니다. 지금도 시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남편과 시동생 신우 다 같은 생각이라서 절대 시부가 낄 자리는 없답니다. 그동안 저희는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 음식을 해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우린 명절을 식구들끼리 보내고 있었어요. 시모 기일에도 저희는 다 같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답니다. 정말 시부에 비하면 어머님은 참 그릇이 큰 분이셨어요. 앞으로도 시부는 절대 같이 만날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가족이 정말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존재지만 시부는 가족으로 치고 싶지도 않네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싸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라서 더 감싸줄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돌아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을 다시 추스를 수 있겠습니까?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의리를 지키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